뉴욕 증시가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71년 내 최고의 9월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해 약세로 끝났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6%나 올랐습니다. 특히 생선,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는 무려 45% 이상이나 폭등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가 경제체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추값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가 오늘 긴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중국산 배추 150톤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9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습니다. 게다가 연중 최고치도 경신했던 날이기도 한데요. 1870이 종가 기준 뚫렸습니다. 어제 6포인트가량 올라서 1872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성격을 보면 후반에 굉장히 막판 뒷심이 좋았었죠. 상승 동력은 외국인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하루 현물을 4천억 이상이나 샀고 9월장을 되돌아보니 모두 4조 3천억 이상이나 사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10월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거래일 종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9월장을요 1872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7거래일 때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또 보니까 희소금속 관련 테마들까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준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제 또 기관이 함께 코스닥 쪽에는 관심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닷새째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140원의 지지력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당국이 이 정도에서는 방어를 해줄 것이다라는 개입 경계감,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어제는 또 부각됐기 때문에 지지가 조금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일본의 산업 생산 또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면서 일본은 2%가량이나 니케이가 빠졌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정도만 올랐다고 봐야겠어요. 사흘 만에 반등을 한 것인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쪽에 과열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시켜준 측면이 있다라는 좋은 해석이 곁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밤에 뉴욕 역시 9월 마지막 거래일을 보냈는데 자 마감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좀 9월장 전체는 지금 71년째 가장 좋은 9월장을 보냈다고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오히려 조금 조용하게 조정받으면서 끝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거래일의 조정이 10월장에 더 센 그런 강세장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차익 매물 때문에 아주 소폭 조정받으면서 끝난 뉴욕 증시. 하지만 어제 뉴욕이 강해도 우리가 또 연중 최고치를 썼듯이 오늘 또 뉴욕과 상관없이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첫 거래일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보죠.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표가 좋긴 했었지만 9월 들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또 오른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장에 그렇게 영향 없이 우리 증시 나름대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10월 첫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이 어제 또 어마어마하게 사줬습니다. 현물만 4천억 이상, 지수는 1870선 돌파. 이제는 뭐 정말 자고 나면 연중 최고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이 또 조금 이상한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이유가 뭔지 전 일정 정리하면서 함께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다우지수가 이제 3거래일 전일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 전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추가적으로 뭐 다우지수가 소폭 전일 하락하긴 했지만 3거래일째 이제 다우지수가 횡보를 하면서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 좀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시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역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18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을 담당을 했었던 이 자동차 업종이 뭐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 그 핵심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뭐 현대오비스, 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네. 3거래일째 횡보 내지는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네.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 업종과 함께 18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을 담당했었던 것이 이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인데요. 네. 이러한 업종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서 올라온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그 둔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그런 모습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8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을 담당을 했었던 이러한 그 대형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뭐 크게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이 조정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매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기가 대형주에서, 즉 블루칩에서 이제 옐로칩 종목들로 좀 확산이 되고, 특히 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옐로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옐로칩, 네.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사이 되는 네. 그러한 옐로칩들로 해서 시장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사실상 뭐 3일 동안 정체를 보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보면, 네. 하지만 뭐 이 중형주 중심으로 보면 뭐 계속해서 급등해 나가는 네. 이러한 양상들이 좀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가총액이 한 1, 2조가 이렇게 넘는 기업이 상승하는 경우는 네. 대부분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업종 내에서 2등주 혹은 3등주 이런 후발주들의 성격이 좀 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급등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매기 확산의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매기 확산의 국면에 사실상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의 후발주라든가 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이러한 그 블루칩 아니면은 뭐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업종에서 1등하는 종목들 위주의 그 반등이 네.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뭐 소외의식을 들 수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기 확산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업종 1등주라든가 이 블루칩 위주의 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네.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기 확산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지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네요. 일단 단기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선, 건설, 자동차, 특히나 블루칩에서는 이제 옐로칩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단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단기 투자자라는 건 사실상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모두 다 심리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는 이 단기 투자자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형주 혹은 이제 블루칩 위주의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려면은 뭐 또 다른 상승 에너지가 큰 상승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해외 증시의 여건도 그렇고 뭐 그럴 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다. 또 이 3거래일째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 급등에 비하면 조정의 기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옐로칩, 특히 옐로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네. 5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 되는 네. 이러한 옐로칩들 전일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 또 전일 못 오른 이러한 옐로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학현 차장님께 이제 그 옐로칩이 어떤 것인지, 살만한 옐로칩은 뭔지 여쭤보기 이전에 어제 이렇게 또 그제 옐로칩들이 블루칩을 밀어내고 오히려 더 높은 아주 상승 탄력이 좋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전일 그 거래소 시가총액 2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옐로칩인 그 넥센타이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넥센타이어는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이 타이어 업종 후발주입니다. 선발의 역할은 한국타이어가 하고 있죠. 네.
예전에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등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금호그룹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이 넥선 타이어가 이등주 혹은 후발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발주와 후발주가 시장에 그 반영되는 그 등락을 보이는 양상들이 이제 명확히 다른데 네. 그러한 예를 한번 넥센 타이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넥센 타이어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넥센 타이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 타이어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지금 뭐 이미 29,000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9,000원권역을 이날이죠. 이날 9월 9일 날 거래량을 어느 정도 실으면서 돌파해 나갔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상당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모든 정보나 시장의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안정성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차근차근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주 혹은 블루칩이 뭐 이렇게 시장의 양상들을 좀 반영을 해나간다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이제 넥센 타이어인데요.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선발주가 약 13% 정도 반등을 할 때 네. 29,000원에서 아까 뭐 한 32,800원 뭐 이 정도까지 네. 올랐는데 한 13% 정도 반등을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죠. 네. 이제 9월 9일 날 이제 한국 타이어가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날이 9월 9일인데 여전히 직전 고점 아래에 있죠. 네.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계속해서 급등을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시장 상황이 매겨 확산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한 번에 급등해 나가는 현상이 펼쳐지는 것이 이제 후발주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넥센 타이어 같은 종목 이등주 혹은 후발주에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의 이 후발주들이 급등해 나가는 양상은 선발주의 급등을 한 번에 반영해 나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선발주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네.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후발주의 매기로 전이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블루칩 혹은 뭐 대형주 위주로 갈 필요가 있다. 타이어 업종을 예로 들면 뭐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 타이어를 잡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 한국 타이어를 놓기도 조금 지금은 아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넥센 타이어 같은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손을 대기는 좀 그렇고 사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어제 넥센 타이어가 오르기 바로 전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넥센 타이어를 한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좀 없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후발주자요. 네, 지금 매겨 확산의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겨 확산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옆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넥센 타이어처럼 아직 급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전에 횡보하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 나가기에는 뭐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고를 때 있어서 시장의 핵심적인 업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업종의 주변에서 이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업종이어야 되고 거기 안에 옐로칩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뭐 핵심적인 업종이라고 보면 단연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와 조선주를 모두 끌어안는 업종이 이제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할 때는 동반해서 이제 두산그룹주들도 이제 함께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최근 시장이 바로 이러한 국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데 이제 조선주와 자동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종목이 중소형주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와 기계 산업에서 매출 비중이 50대 50, 거의 50, 반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그것이 동양기전과 같은 종목입니다. 동양기전은 또 이제 키코에 따른 피해도 어느 정도 입은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율 수혜까지 이 세 가지 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동양기전 같은 종목은 뭐 시장의 뭐 가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최고의 주가 상태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역시 뭐 동양기전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듯 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운수 장비 업종에서 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산업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철강 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 철강의 사용 용도는 이제 건설도 비중이 높지만 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뭐 이러한 쪽의 비중이 또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핵심 업종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 업종의 몇 종목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아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99년 이후에 저항권역으로 작용을 하면서 돌파하지 못했었던 2만원권역 라인을 최근에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한 이후에 돌파해 나가고 있죠. 쏙, 예. 네. 현대아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를 해나간 상황이고, 네. 사실상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철강주의 탑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뭐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선발주로서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지만 지난 9월 7일 날 확실하게 21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사실상 뭐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횡보 상태거든요. 네. 시장 대비해서는 이때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와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 뭐 두산그룹주 중심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네.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매기가 좀 확산되면서 12만원권역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 뭐 좋은 매수 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철강업종 중에서 좀 후발 주자이고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좀 어울리는 그러한 종목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동부제철인데요. 동부제철의 지금 주가 차트 상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네.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점으로 응집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네. 특히 최근의 가까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두세 배가량 이렇게 실리면서 위로 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이 윗라인에 있는 이 저항권역이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도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 동부제철은 냉형 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이 철강 업체였습니다. 근데 네. 2009년에 이 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전기로 제철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열연을 생산하게 되고 이 열연을 생산함으로써 열연과 냉형 간의 시너지가 지금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동부제철이나 뭐 동부그룹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차입금 구조에 있습니다. 네. 이 차입금이 외부 차입이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해 수익의 뭐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은행에서 대출도 일어나고 있고, 네. 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일어나면서 만기는 길어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이러한 네. 수익구조 개선의 효과가 또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여타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매각을 하고 있고, 또한 대주주의 사재 출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대주주의 사주 출연이 기업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주의 사재 출연을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 예. 오히려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PBR 수익성 이제 막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전기료 제철 공장 준공에 따른 그 매출 확대와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차입금이 계속해서 좀 줄어나가고 있는 이런 또 투자도 전기료 사업 제철 공장에 1조가 넘는 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도 어느 정도 일단락됨으로써 이러한 동부그룹 전체의 뭐 재무 리스크는 상당히 그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동부 하이텍이 동부그룹의 핵심 그 포인트였는데 네. 이 동부 하이텍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그 부채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함께 올 연말까지 여타 자산을 매각하면서 4천억 수준으로 네. 1조 원을 그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 그룹 리스크도 점차 좀 해소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과연 얼마까지 올라줄지. 네. 단기 투자라고 하면 뭐 역시 뭐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저점 라인이 이제 그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9,800원 라인에 위치했는데 손절가는 9,800원 설정하면서 이 3일 3거래일간 이렇게 매기가 평소에 두세 번 거래가 되면서 절반 이동 평선들이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네. 주가가 쉽게 눌림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1,300원 대비해서 50원 낮은 1,250원 잡으면서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이죠. 12,000원 라인 설정을 하고 네. 2차로는 16,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16,000원이라는 가격도 재무 구조가 조금씩만 개선되는 모습들이 조금씩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다음 이 시간에 제가 김학현 차장님 만나 뵀을 때는 동부제철이 꼭 넥센타이어와 비슷한 차트 모양으로 쑥 아주 긴 장대 양봉 출현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끝으로 동부제철 얘기까지 들어봤네요. 오늘의 센 전략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보고 오늘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KB금융하고 부산은행 두 종목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은행은 좀 잘 가고 KB금융은 5만 원 싹 넘기더니 다시 재차 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KB금융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부산은행은 목표가 15,000원을 보면서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인데 KB금융은 사실은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박스권 하단 쪽으로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가 46,000원이요. 바로 네. 박스권 하단의 그 좀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쳐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46,000원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손절가 46,000원을 좀 보시면서 한번 홀딩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부산은행은 역시 뭐 목표가 15,000원 보시면서 역시 홀딩 지금 뭐 하시는 게 14,000원이네요. 예, 지금 전일 종가가 보니까 14,050원인데요. 목표가 15,000원까지도 목표가 15,000원은 지금 전고점 14,400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이제 숫자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면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외국인 네. 기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에서는 대신에 매도를 좀 치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은 일단 손절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손절가까지 하회를 안 했으니까 홀딩이고요. 부산은행은 계속해서 조금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수익 조금 더 높게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조금 더 끌어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들고 난 뉴스를 한번 알아보죠. 예, 제가 2주 전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그 업체죠. 그러니까 그 업황인데요. 네. 그 피팅 업체입니다. 지금 뭐 4분기에 성광밴드, 태광이 이제 대표적인 피팅 업체인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 추석 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그때 이후로 시세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뭐 피팅 업체라고 하면은 공장 안에 배관, 이음새 등을 만드는
예, 그런 뭐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뭐 10월 수주가 급증할 거고 3분기 실적은 이제 좋을 것으로 이미 나왔고요. 네. 4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태광은 이제 전분기 영업 적자에서 한 70억 원 영업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성광밴드는 뭐 3분기에도 역시 뭐 흑자였지만은요. 2분기에도 흑자였지만 3분기에 역시 뭐 10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뭐 그리고 4분기도 역시 한 3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수주 300억이라는 이 수치가 바로 그 직전 업황 피크였죠. 이제 그때는 조선주가 피크를 치면서 네.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요. 그때 2007년, 2008년에 평균 수주액이 250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주가는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크 때 수주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주를 올 10월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가는 지금 싸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도 들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종목은 태광, 성광밴드 그리고 중소형 업체인 하이로코리아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태광은 2주 전에도 역시 비슷한 논리로 추석 전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조용해요. 그래서 아마 가격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가격은 뭐 사실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네. 사실 뭐 내려갔다가요. 21선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사실은 어제 많이 좀 시세가 났는데요. 예. 역시 뭐 그대로 다시 뭐 내려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다시 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6,720억, 전일종가 6,720억 정도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300억 정도 수주를 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수주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국내 대형 플랜트 업체의 수주가 그리고 그 플랜트 업체 발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좋은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조선 업종에서도 발주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은요. 네. 글쎄요, 지금의 월 뭐 300억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광은 역시 뭐 목표가는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추천드렸을 때 32,0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요. 네. 단기적인 1차 목표가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역시 29,000원 전일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에서 매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좀 거리가 있죠. 좀 여유롭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손절가는 조금 깊숙하게 주셨고요. 태광이라는 종목 지금 조용한데 한 3만 원 조금 안쪽에서 사서 32,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도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 이어서 한번 봐주시죠. 예, 성광밴드도 현재 시가총액이요.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7,23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네. 매출은 역시 3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05억 원 정도로요. 예,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게 좀 가격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싶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물론 이제 뭐 저 영업이익은 전망치지만은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네. 예, 주식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1년에는요. 석유화학 업체들과 관련해가지고 네.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어제 좀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성광밴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하는 종목으로요.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네. 거래량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고점이었던 31,500원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네. 27,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 25,3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을 좀 그쯤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하이로코리아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추석 시작되기 전에 이 세 종목을 똑같이 언급하셨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게 이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이로코리아가 사실 이 세 종목에 비해서 네. 재무 상태나 세 종목 중에서 재무 상태나 회사의 인지도나 어느 정도 발판 같은 것들은 제일 이제 미미하죠. 제일 네. 안 좋은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목표로 했던 17,000원 가격은 이미 넘어섰고요. 전일 종가가 17,500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은 현재 뭐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120억 수준이고요. 네. 시가총액은 현재 좀 2천억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광밴드나 태광보다는 주가는 뭐 상대적으로 더 쌉니다. 더 싸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여지도 큰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지난 9월 28일에 그 CB 전환 물량이 한 180만 주가 지금 주식으로 전환돼가지고 대기 중인데, 네. 글쎄요, 이 물량이요, 지금 이제 뭐, 이 하이로 코리아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량인데, 네. 이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끝까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한 가격만큼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가장 리스크, 좀 불안한 요인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익률도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전일 종가가 17,5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요, 2만원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가는요, 저는 글쎄 16,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에서 네. 한번 매입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지금 14,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하이어코리아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크고 네. 기대치가 가장 클 수 있는데 한번 잘 보고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B 물량 전환 청구 물량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부담에도 올랐기 때문에 혹시나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 조금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팅 업체를 좀 다시 살펴봤네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첫 거래일 우리도 이제 장을 막 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9월 마지막 장을 조금은 조용하게 보냈었는데 하지만 9월 전체적인 상승률이 우리도 뉴욕도 거의 한 7%대로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제 10월 또 다른 달의 첫 거래일 아침을 맞게 되는데요. 플러스를 좀 달아주고 출발하면 일단 산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는 그러나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고요. 1870선 위쪽. 하지만 약간 1포인트 정도 조정이 있는 187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오히려 뛰면서 494선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삼성전자는 77만 2천원으로 한 2천원 정도, 네, 아무튼 뭐 5천원 정도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와 현대차는 강보합에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모비스는 약보합. 모비스는 어제 또 강세를 띄더니 오늘 다시금 재차 반락하는 모습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자동차는 조금 견조하게 계속해서 조금 어떤 구간의 일정 부분 와서는 횡보한다라는 느낌이고요. LG화학이 오늘 1.6% 탄력적으로 움직여줍니다. 34만 원 뭐 금방 도달하겠네요. 현재가가 33만 9천 원이니까요.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괜찮은 흐름 속에 KB금융은 소폭 내리고 있는 중이며 한국전력도 아주 소폭이 남아 미미하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인 듯합니다. 기아차는 오늘 오히려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알 수는 없네요. LG디스플레이, LG전자에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주회사 LG는 그러나 1%나 이상이나 빠지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진다는 인상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 다른 시총 종목들을 봐도 그런데요. 81,500원입니다. 롯데쇼핑은 약보합으로 47만 3천원 정도, 큰 폭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SK에너지 결국 어제 중국 쪽에서 뭐 설명을 했었는데요. SK에너지 석유하고 화학 부분 사업 분할하기로 결정이 났죠. 14만 6,500원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2,200원까지 그래도 쭉쭉쭉 밀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KT는 좀 조용한 반면에 신세계가 오늘 2% 이상이나 치고 올라옵니다. 61만 5천원 오늘 신세계 눈여겨볼만 합니다. NHN 역시 지금 막 다시 20만 원까지 찍어주면서 신세계 NHN 정도 오늘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소폭 조용한 모습. KTNG가 한 1% 가까운 매물이 나오는 중이고요. 삼성전기도 12만 4천 원대 아래로 좀 빠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1.7% 이상 오늘 조금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CJ 오쇼핑도 오늘 플러스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아주 소폭 조정을 보이는 것이 뉴욕 증시의 마감가를 보는 듯하네요. 지금부터는 출발 상황 전문가 통해서 분석 들어보도록 할 텐데 현대증권으로 가서 배성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월 첫 거래일이긴 합니다만 또 금요일장이라 그런지 뉴욕의 영향 때문인지 소폭이나마 조금 빠지면서 코스피는 출발하네요. 예, 지수는 미국 시장이 다소 상승 추세가 약해지면서 일단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일 장 초반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죄송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다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보합세를 기록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시카고 PMI 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 호조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금일 발표 예정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세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시카고 PMI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 역시 어닝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어제 차익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증시 역시 경험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의 그런 수혜를 일부 기업들이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어제 중국 증시 흐름도 약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미국 하원에서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을 통과했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방안이 나왔지만 어제 오히려 중국 증시는 1.5%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121선 돌파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121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121선을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국경일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흐름이나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에는 중국 증시 역시 조만간 1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 역시 다음 달 정도면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선행지수도 좀 턴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다가 미국 쪽의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중국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한 모습 이런 것들 다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그럼 앞으로 증시는 추가적으로 10월장 들어서도 더 오를 것이다.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상승 모드를 탄 상황 아닙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제 그야말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도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지금 바짝 다가서면서 종목별로 활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보다는 오히려 프리어닝 시즌에 그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3분기 실적 주도주인 화학과 정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쪽으로 일부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부 종목으로는 기술적으로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매매도 일부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IT 섹터의 경우에는 이제 10월 초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서 일단 주가의 어떠한 변화를 저희가 나올지 한번 참고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역시 IT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은 대부분 시장에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 IT 수요 회복 전망이나 뭐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 뭐 그러한 측면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자동차, 화학 이쪽은 실적을 보면 좋긴 하지만 확실히 조금 부담도스럽기 때문에 오른 폭을 보면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홀딩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어떤 폭들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또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배성영 연구원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오늘 출발 분석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도 역시 NH 투자 선물로 장소를 옮겨서 전소영 연구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종가 기준 겨우겨우 간신히 지켜졌던 1,140원 오늘 출발하면서 깨지고 있는지부터 여쭤봐야겠어요. 네, 오늘 환율은 전일보다 결국 이제 1원 20전 하락해서 1,140원이 무너진 1,139원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한 때 1,138원까지 내려왔지만 당국의 이제 개입 물량으로 지금 현재 이제 3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최근에 계속 나오다시피 글로벌 달러 약세와 이제 이머징 통화 강세에 의해서 환율은 이제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폭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면서 소폭에 그치고 있고요. 장중 낙폭도 이제 어제는 2원 정도에서 이제 제한이 되면서 1,140원의 지지력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계속 나오면서 1,140원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면서 어제 환율은 이제
전일보다 1원 80전 하락한 1140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미 지금 막 1140원이 오늘 아침 장 열리면서 깨지고 있는데, 달러 약세 감안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글쎄요, 1140원이 참 쉽게도 깨진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 결국 못 지킨다면 앞으로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월 또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무역 수지도 이제 흑자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환율의 하락 압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40원에 계속 이제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던 환율이 오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환 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뭐 오늘 1140원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매우 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뉴욕 시장 얘기를 이제 오늘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뉴욕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규모 이제 축소 가능성에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달러화가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로 아무래도 이제 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40원을 이제 사이에 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나 근원 PCE 같은 이제 굵직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흐름으로 이제 보았을 때 오히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오히려 이제 증시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달러화는 어쩌면 이런 재료로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굵직한 재료를 앞두고 그 무리한 거래는 좀 자제하시고 흐름을 좀 따라가는 이런 거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트렌드 자체는 지금 달러 약세이긴 한데 지표가 좋아서 연준이 돈 안 풀 수도 있다 쪽의 해석이 힘을 얻으면은 일단 당분간 또 달러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주셨네요. 채권 시장은 어제 역시 수급장 또 수급 랠리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위쪽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뭐 아침에 발표됐던 이제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3.6%로 나왔고 전월비로는 이제 1.1%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원인은 뭐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농산물 물가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재나 이런 요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소비자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채 선물이 6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계속 부담이 있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다는 점은 아무래도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국채 선물은 오늘 이제 구틱 하락한 112.46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온 거와 관련해서 어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제 당시에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경기 회복은 뭐 지속되고 있고 물가도 이제 상승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3%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느껴질 것 같고요. 국고 3년물은 이제 3.3% 근방이라 이제 부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따라서 이제 국채 선물은 이제 5일 이평선인 112.45에서의 좀 지지력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반등할 때마다 풍부한 대기 매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반등 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수급상으로 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아주 깔끔하게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 반전돼서 187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9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아주 조금씩 오늘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사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10월 첫날, 오늘부터 좀 뭔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될 텐데 지금부터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한번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역시 만만치 않게 9월장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조금 좀 소강 국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드는데 오늘 같은 날을 좀 기회로 삼아볼 만한 전략이 없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소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9월달 그 코스피 상승률은 7.5%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네. 미국 시장 역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9월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도 MSCI 지수 기준으로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마켓 모두 올해 들어서 9월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랠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10월 달에 어떤 가격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일단 상승 속도는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제 미국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제 문제될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상승 속도 조절이 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제한적인 수준 정도로 이루어지면서 숨고르기 정도 양상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숨고르기에 지수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외국인들도 사는 그 어떤 템포 조절에 들어간 것 같다. 9월 달에 들어서 올해 들어 달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오른 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그런 9월을 앞에 두고 바로 뒤에 붙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월은 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9월이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적도 이번 3분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피크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경기 우려도 있고요. 지수가 아무튼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면은 어차피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덜 오른 업종,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 10월 달에 들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3, 4분기 어닝 시즌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까지는 일정 부분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 이후 실적이 다소 좀 불확실성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전반적인 실적 같은 경우는 IT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4분기 이후 실적 역시 IT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IT주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은 보이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실적이 계속 좋았던 자동차나 화학, 그다음에 조선 이런 부분들은 계속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도 실적 호전 전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거기 실적 시즌 그리고 실적 시즌 이후에도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유지해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네. 은행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일단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은행주 역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그 실적이 호전세를 계속 보일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의문감이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가격 흐름 자체가 탄력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 쪽은 3, 4분기 실적 모두 다 좋지 않으리라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예, 은행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종목은 그 예상치를 다소 좀 하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모멘텀 자체는 좋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10월 달에 금통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한 차례 수년됐던 한두 차례 수년됐던 정책금리 인상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수익률 측면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 수익성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고요. 은행들의 어떤 매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그 향후의 어떤 대출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은행업이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은행주의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의 의문 부호로 좀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주가 역시 어떤 추세적인 탄력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석현 연구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자동차, 화학, 조선 3, 4분기 애도 실적이 계속해서 거의 올 연말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굳이 팔 필요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좀 사야 되겠다 싶기도 한데요. 반대로 IT, 은행은 살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 논리로 또 사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잖아요. 결국 가격에 대한 접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조금 매수하기가 글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본다라는 쪽이신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업종들은 일정 부분 그 계속 주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IT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못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격 조정 차원에서 반등폭이 좀 탄력적일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도 다소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크게 상회하면서 흐름 자체가 이제 정배열 구도 속에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의 업종 지수 차트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하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세선에서도 좀 그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의 불투명성이나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좀 부담 요인들을 주가 흐름 자체에서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주요 저항성들을 뛰어넘는 그 전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국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주요 정상을 좀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의 탄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슬로우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IT 업종 지수가 한 8,000포인트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IT하고 은행은 아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좀 노려봐야 될 테지만, IT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고, 또 은행은 한 10월쯤 금통위 금리 인상, 요 정도를 어떤 중요한 기준 잣대로 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만 좀 알려주세요. 반등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예, 그 IT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부분이 1차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대로 금통위에서의 어떤 금리 결정 부분, 이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부분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3분기 실적이 좀 좋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게 되면 생산 조정 부분이 충분히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재고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추가적인 하락을 좀 그 우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IT주의 어떤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금통위가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금통위 모멘텀이 형성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그 분기점을 찾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점을 너무 빨리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늦춰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IT, 은행 일단은 관심만 좀 갖고 아직까지 매수 쪽으로 손을 뻗기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 기준점들, 시그널이 될 만한 힌트들은 짚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상세한 전략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약간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참 다행스럽네요. 오늘은 재밌는 것이요.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가량 오른 1874, 그리고 코스닥은 3포인트가량 올라서 495.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약간 줄었는데 오늘 기관이 양시장 모두 삽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규모가 아주 좀 적게 미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선물 쪽 오늘 매수를 아침에 조금 강력하게 해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지수는 뉴욕 증시처럼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0시 반 정도에 원래는 열리게 되는 중국장도 열리지 않고 옆 나라를 보니까 일본이 그럭저럭 괜찮게 또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장 이렇게 그냥 조용히 끝나고만 많은 것인지요.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 가지고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